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 지은이는 하주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세숲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입니다. 아직도 정신건강의학과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정신과 의사로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료를 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료실보다 은행이나 카페에 가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 이상한 사람들을 훨씬 많이 봅니다. 예민하고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불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이자 정신적 무질서입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잠을 재우듯 달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는 원래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불안하다고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세상이 원래 싸움으로 가득하고 시끄럽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으니 늘 불안한 것입니다. 대신 혼자만 불안한 것은 아니니까 속상해하지 맙시다. 스트레스는 단지 마음의 반응이 아니라 몸의 문제입니다. 사촌이 땅을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질투심과 내가 더 못났다는 생각 등의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힘을 겨루는 과정을 완전히 내 의지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었다는 이유로 배가 아픈 것이 창피하다면 남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SNS에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포장해도 됩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하면서 작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행동할 때 오히려 자존감이 빨리 높아지는 경우를 봅니다. 쌓여있는 쓰레기만 버리고 와도 자존감이 조금은 높아질 것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작은 변화라도 만들 수 있을 때 그 결과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는 잘 타면서도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도 사람마다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에 유난히 민감합니다. 반면 친구 한 명은 인간의 배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그런 것 같고 불안해하냐 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들 불안할 만하니까 불안합니다. 불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죄책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며 다그치기보다는 지금 불안하구나 라는 한마디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때는 자꾸 진실을 알려고 파고드는 것보다는 현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소에 없던 부정적 감정이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게 미움이든 부끄러움이든 억울함이든 일단 어떤 감정인지를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먼저 진실을 모두 알아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세요.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겁쟁이의 자손입니다. 인류가 나타난 30만 년 동안 자손이 끊긴 적 없이 유전자가 보존되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압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꼭 생존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영웅담에서 용기를 칭송하고 겁쟁이를 비웃지만 결국 조용한 겁쟁이들이 살아남습니다. 일단 우리 중에 예수님하고 석가모니의 자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안은 생존을 위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늘고 길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강자 생존이 아니고 적자 생존입니다. 두려움을 지닌 채 그럭저럭 버티며 또 다른 두려움이 닥치면 그때그때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불안의 원인이 되는 증상과 상황이 나타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어서 때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울 때보다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황 발작이 오기 쉽습니다. 매일 싸우고 고통받을 때보다도 힘든 날이 지나고 편안해졌을 때가 위험합니다. 원래 불안이라는 것은 정신없이 싸울 때보다도 그 상황이 지나갔을 때 심해집니다. 과거가 또 반복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안의 성질이 원래 그런 겁니다. 나중에 불안을 느낀다고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걱정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안이 자기 실현적 예언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란 현재의 예언이나 예측이 그 예측 자체로 인해 미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도한 불안 탓에 극단적인 결과를 자꾸 예측하고 그 예측에 집착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는 나의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고 단정 지으면 그 다음번에는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으로 인한 구체적 예측은 마치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정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측이 맞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예측이 이루어지게 행동한 것입니까? 인터넷으로 논문 검색도 쉽고 환우 커뮤니티도 발달해서인지 환자분들 지식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거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주의력, 기억력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잘 알던 것도 긴장되는 상황이나 추궁당하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시간에 쫓기면 냉장고에 책을 넣기도 하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도 핸드폰 어디에 놨지? 중얼거리며 찾곤 합니다. 불안감이 너무 심하면 평소의 뇌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가 걱정된다고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 중에는 진짜 치매가 아니고 우울감 때문에 가성 치매 증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울증으로도 충분히 기억력이 떨어지며 때론 치매보다 그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감정은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에 전부 영향을 줍니다. 우울하고 불안하면 어르신들은 치매로 오해받고 청소년들은 성적부터 떨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뇌의 다른 기능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특히 어떤 선택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앞날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잊습니다. 사람에 따라 99%의 확신이 있어도 남은 1%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못 견딜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 때문입니다. 불안장애와 관련 있는 성격적 특성으로 완벽주의, 비관주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은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인해 습득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엄격한 완벽주의자들은 대체로 성공합니다. 반면 완벽주의적 성향을 남에게도 강요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미래는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대비보다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어차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쩌면 모두 불안합니다. 세상에 맞게 계속 변화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그나마 덜 불안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사느냐, 끊임없이 시도하는 삶을 사느냐. 물론 두 가지 중에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변하는 세상을 보며 넋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진취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생겨도 벗어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존감은 결과입니다. 하다 보면 자신감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인정받고 상황에 맞는 더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은 시작에서 불안이 오겠지만 그 불안과 불만족을 밟고 한 걸음씩 디뎌야 합니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지만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불안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머리가 경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애쓰는 과정에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불안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삶이 더 위험할까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뭐라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들 불안한 상태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불안을 안고 결정한다고 그 결정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을 피하기 위해 무엇인가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에도 중독될 수 있는데 게임, 스마트폰, 도박, 쇼핑 등이 그것입니다. 술을 좋아하거나 프로게이머라고 해서 반드시 중독은 아닙니다. 다만 계획한 만큼 조절하지 못한다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 증상이 맞다면 그건 갑자기 끊어내는 수밖에 없지 서서히 끊어내기란 어렵습니다.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조절은 나중에 할지언정 일단 아예 끊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일주일간 심해지는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끊어내기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익숙한 것을 끊어내면 불안이 몰려옵니다. 매일 폭력을 당하던 사람도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일단 불안합니다. 하물며 본인이 좋아했던 것을 억지로 끊어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혼자 겪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혼자서 잘해왔고 외로워도 잘 살아왔습니다. 10대에 마치 영원히 우정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내 입장에서만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힘들다 보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핸드폰의 전화번호부에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중 몇이나 될까요? 많은 인간관계 중에 우리를 치유하는 관계는 그중 극히 일부입니다. 삶은 혼자가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가 되게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이나 건강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손을 놓을 때의 느낌이 싫다고 악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운 그런 종류의 불안은 어차피 원초적인 것입니다.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의 경우 생전 관계가 원만했을 때 헤어짐의 아픔을 더 잘 극복합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막상 떠나면
사과를 받지 못하고 복수할 기회를 잃어서 화가 나고 또 내가 미워했던 죄책감 때문에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별 후에 더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후회는 다들 비슷하고 단순합니다. 감사의 말을 좀 더 표현할 걸,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즐거운 일을 함께 많이 할 걸, 먹고 싶다는데 귀찮아도 같이 가서 먹을 걸, 내가 뭐라도 더 해줄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힘든 순간에 짜증내지 말 걸. 이런 후회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 들고 오는 문제 중 가장 많은 것은 건강, 사랑, 돈, 이 세 가지입니다. 건강은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랑은 원래 손해보는 게임입니다. 우리 삶에 생긴 일의 대부분은 당장 내가 잘해서 생기는 덕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싫으세요? 그럼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싫은 사람 생각을 왜 자꾸 합니까? 지난 시간을 계속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스스로를 그만 돌아보세요. 지금 마음속이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다면 자신과 지나온 삶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든 멈춰야 덜 불안해집니다. 자기 혐오를 떨치려고 내 존재를 깊게 탐구하다가 마침내 뿌듯한 일, 자랑거리 등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고 마침내 그래 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결론으로 끝맺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지 말고 한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그리빠가 황제가 되려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무엇하러 왕이 되려고 하느냐, 평범한 사람들이 단순하게 즐기는 생활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당하겠느냐고 했죠. 연예인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화려하게 웃고 떠드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미소 뒤에 숨은 고통과 노력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일 쉬운 예를 든 거지만 연예인보다는 주변 사람이나 친구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낫겠죠. 내가 납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말고 진심으로 다른 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타인의 시선에서 본 타인은 어떨지 궁금하게 여겨보세요.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을 할까? 어떤 꿈이 있을까? 저런 모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나 자신과 내 감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빠져드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생각은 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각이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감각과 머릿속의 생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몸을 통해 느낌을 갖고 행동을 하고 이를 통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10번 생각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좋은 경험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전통적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핵심 믿음과 부정적인 인지를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의 교정을 하고 부딪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오래된 인지적 왜곡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면 먼저 행동부터 바꿔보면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 또는 완벽한 치유가 아니라 조그만 변화도 삶을 바꿉니다. 일시적 변화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뿌리에서 다시 흰머리가 자랄 것이 뻔해도 사람들은 염색을 합니다. 모근에서 검은 머리가 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근본적이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치를 염색하는 것이 젊어 보이는 효과가 없다면 왜 다들 염색을 할까요? 운동은 조금만 안 해도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원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심한 심리적 외상을 입고 힘든 시기를 겪고 오랜 고통 끝에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그런 변화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핥기라도 해야 합니다. 불안을 맞서는 연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상황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만들어야 연습이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면 그건 실전입니다. 실전부터 하려면 어렵습니다. 닥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이기기 위해 오로지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상황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두려운 상황을 만들되 쉬운 상황부터 연습해 봅니다. 사람은 원래 같은 상황이라도 자기가 주도해서 만들면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내 삶에서 불안하고 긴장해서 힘들었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보다는 훨씬 쉬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대면해보고 불안이라는 것을 유발할 수도 잠재울 수도 있다는 걸 몸으로 직접 경험해야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자동사고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내가 바보같이 보일 것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나는 너무 나약하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 어차피 나를 싫어한다. 열심히 해봤자 되는 일이 없다. 내 인생은 실패다.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나에겐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나는 어떤 일도 잘 해낼 수 없다. 사람들이 결국 나를 떠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속인다. 믿을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보다 모든 게 잘못될 것이다. 나는 운이 없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인지하고 해석합니다. 명상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기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저는 내려놓는다는 말보다는 그대로 둔다는 말이 좀 더 와 닿았습니다. 잡념이 떠올라도 그 생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죠. 생각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황과 같이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없어져라 라는 악플을 계속 다니까 불안이 활개치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정성 들여 대처하다 보니 오히려 불안이 계속됩니다. 너무 의식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즉 공황을 벗어나자고 애쓰는 것보다는 아예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드리고픈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생각보다 바쁘고 다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세상입니다. 당신이 올린 사진을 보고 외모를 헐뜯는 사람이라면 자기 셀카를 올리는데 몇십 장을 찍어서 결점을 찾아내고 보정하는데 더 오랜 시간을 소요할 겁니다. 남의 결점을 억지로 찾아내고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차피 가까이에서 좋을 것이 없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적인 비호감형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못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신나게 비난을 하다가도 있습니다. 오래도록 회자될 만큼 인상적인 일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인 공포증을 앓는 어떤 여자 P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외모를 비난한다는 생각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해서 마침내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하철 한 정거장 타기를 시작한 날, 마침내 P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보았습니다. 몹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P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없다는 생각에 좀 섭섭하기도 했고, 그동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남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수군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 믿는 공간에는 무관심과 외로움이 자리합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고 비웃거나 수군되지 않는 그 외로움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 직접 확인하는 순간 새로운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범불안장애란 낯설고도 참 무서운 이름입니다. 불안의 끝판왕 같은 이름인데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범불안장애는 과도한 걱정이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걱정을 멈출 수 없어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걱정으로 몸에 이상까지 오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하루 종일 걱정을 멈추지 못하다 보니 긴장해 있고 두통이나 근육통, 소화불량, 두근거림 등 신체 증상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불안장애 환자의 절반은 우울증을 함께 앓습니다. 남 걱정까지 해주는 사람이 의외로 권위적이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계획하고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존재는 소중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압박과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강박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에 집착을 보이고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너 강박증이야? 이렇게들 말합니다. 교과서에서는 강박증이라고 부르지 않고 강박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릅니다. 가장 흔한 강박은 오염에 대한 것입니다. 병균에 감염되었을까 걱정하는 생각, 그런 강박 사고를 해결하려고 손을 끊임없이 씻는 강박 행동을 하지요. 다른 사람의 침 같은 것이 묻었을까봐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버스 손잡이를 잡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독감같이 흔한 병균 또는 결핵균처럼 공기 중 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균은 걱정하지 않으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와 같이 드물고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기조차 힘든 성병을 걱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기한 것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만 엄청나게 무섭고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밖에서 묻어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두렵다고 하는 사람은 미세먼지 같은 건 당장 전염되는 병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손은 까질 정도로 씻으면서도 막상 머리는 일주일간 감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수록 내가 꽂힌 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남들보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은 확인하는 강박입니다. 콘센트를 제대로 뽑지 않았는지 걱정해서 여러 번 확인합니다. 전기세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불이 나는 것과 같은 가능성이 낮고 극단적인 상황을 걱정합니다. 문단속에 대한 강박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열쇠보다 번호키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서 잠그는 열쇠일 때는 정말로 문단속을 했는지 밤새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스 밸브에 대한 강박도 줄어든 추세입니다.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전기 레인지를 쓰는 집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흔한 것은 대칭에 대한 강박입니다. 물건을 똑바로 놓아야 하고 삐뚤어진 것을 못 보는 것도 일종의 대칭 강박입니다. 다섯 번째로 흔한 증상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수집하는 것입니다. 버리면 나중에 필요하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물건을 주워와서 집에 발 디딜 틈 없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조현병이라는 의견도 오가지만 강박증에도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수집병은 치매에서 흔한 강박 증상입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거의 없으며 행동 치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것부터 버리는 것을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남이 버려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버릴지 정하기 위해서 물건의 목록을 써오라고만 해도 저항이 심합니다. 오염 강박이나 확인 강박에 비해 치료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네 가지 증상만 이야기했는데 그럼 세 번째로 흔한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침투 사고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생각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릅니다. 그 생각의 내용은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싶습니다.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남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운전할 때 내가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합니다. 가로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횡단보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순간에 엑셀을 밟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흔합니다. 시카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줄을 놓아 남에게 휘두르거나 찌르는 경우도 상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괴롭지 않습니다. 남이 피해 입는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코패스들은 이런 침투 사고로 괴롭지 않습니다. 성적인 내용의 침투 사고도 흔합니다. 특히 금기된 관계에 대해 장면이 떠오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신이 동성애자일까 걱정하는 경우도 흔한데 동성애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강박이 없습니다. 만약에 동성애자라면 동성과 만나면 되지 왜 괴롭겠습니까? 오히려 동성애를 꺼리는 극단적 이성애자의 경우 그런 걱정을 합니다. 침투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용납할 수 없으니까 자꾸 억누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하네 라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자꾸 관심을 주니까 더 날뜁니다. 평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침투 사고는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생각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남들이 알면 큰일 날 만한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제가 사이코패스인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착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경우는 흔합니다. 우리 뇌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성경의 10계명에서도 가장 오해할 만한 부분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또는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마라 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생각 또는 신성 모독에 대한 생각을 잠시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해하죠.
잠시 스쳐가는 생각이나 느낌마저 속박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강합니다. 누구든 이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계획하고 판단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뇌는 이기적인 본능을 담당하는 영역보다 나중에 발달했습니다.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이타적인 까닭조차도 그것이 결국 더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함이지 남을 배려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당연히 내가 살 길을 먼저 찾습니다. 잠시 스쳐간 생각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질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고 관심을 갖다 보면 그 생각이 오히려 커집니다. 악플보다는 무플이 효과적인데 자꾸 그 생각에 악플을 다는 격입니다. 악플이라도 댓글이 많으면 그 기사는 메인 화면에 올라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 자체도 관심입니다. 자신이 사이코패스일까봐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사이코패스라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이코패스들은 대부분 본인이 억울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라는 말을 과도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트라우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일단 생명을 위협당하는 죽음에 가까운 경험입니다. 꼭 내가 경험하지 않고 목격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는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사회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방귀를 뀌었다면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웃어넘기며 지나갑니다. 그렇게 잘못한 일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놀림을 받을 때 나는 끝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불안해지고 악몽을 꿉니다. 한 가지 사건은 이후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험을 치를 때마다 긴장하고 사람들이 나를 놀리거나 우습게 보는 상황에 극도로 예민해져서 살아갑니다. 트라우마를 겪기 전에 과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L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부딪혔습니다. 굉장히 아팠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주요 장기에 손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딪히지도 않은 부분까지도 복합적인 통증이 시작되었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잠도 자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와 가해자는 억울합니다. 정말 간단한 사고였는데 왜 이 사람은 낫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L씨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길에 산 붕어빵 봉지를 들고 오다가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마지막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치였습니다. 느린 속도의 차와 부딪혔지만 그 순간에 L씨는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온몸이 긴장되고 놀라서 그 긴장이 도무지 풀어질 줄 모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 해석을 합니다. 저건 위험한 일이야. 또는 이젠 끝장이야. 나는 잘 극복할 수 있어 등 다양합니다. 예전의 기억에 비추어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과거 부정적 사건을 잘 경험했으면 몰라도 그대로 버려둔 기억이라면 최근의 작은 사건에도 심하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같은 사건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지나간 일입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나간 일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지나간 일이 맞습니다.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으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도 그리고 남들도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워야 공감을 통해 위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트라우마 이후에도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어떤 사람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애쓰고, 어떤 사람은 잊기 위해서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일상을 살아냅니다. 어떤 것도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트라우마에 바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똑같이 느끼도록 강요하는 것은 하나의 폭력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많은 저는 진짜 세상이 안전한지 의심스럽습니다. 확률적으로 2차 대전이 벌어지던 프랑스보다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1950년대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안데르탈인보다는 맹수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적습니다.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처럼 인류는 폭력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요즘 세상이 전적으로 안전할까요? 성범죄, 왕따, 교통사고 등 새로운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안전하다, 미래의 트라우마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무작정 긍정, 헛된 희망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는 죄책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져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에 대한 원망이 차라리 낫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나는 트라우마를 겪을 만큼 바보 같고 대처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트라우마 탈출 8가지 열쇠에서는 트라우마 탈출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용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예방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했던 것,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했던 것, 꼼짝 못한 것, 그 모든 대처를 후회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조금 공포를 느낄 때와 달리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음을, 그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내가 무방비의 감정적인 나를 계속 혼내지 마세요. 불안은 미래지향적 감정입니다. 불안을 다루는 여러 방법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면 현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잃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것이 있으니 불안합니다. 정말 다 놓아버린 사람에게는 불안이 없습니다. 당장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공황이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삶에 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조차 느끼지 않는 삶은 의미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불안은 함께합니다. 다만 불안하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불안하다고 불행하지는 않다. 저자의 말입니다. 불안해서 불행한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확실히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불안은 삶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합니다. 삶은 불확실해도 불확실성의 존재는 확실합니다. 없앨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벳 속담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격언이죠. 삶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불안과 걱정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원한다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미래를 대비하게 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비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움직이되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주의를 돌립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면 어쩌나 하는 식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듯합니다. 불안과 걱정하는 습관을 고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죠. 재밌는 것은 걱정과 불안에 쾌락도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동안 느끼는 자기 연민이나 타인의 동정에 대한 기대 심리는 그 나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안과 걱정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흔히 노인이 되면 걱정하는 재미로 산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불안에 대한 중독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주는 쾌락에 중독되면 걱정과 불안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기는 너무 쉽기 때문이죠. 불안할 땐 내가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면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껏해야 돈을 잃거나 타인에게 사과하거나 하는 일이 실패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결과를 미리 수용하면 불안과 걱정은 줄어듭니다. 인간은 상상과 생각을 현실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바로 그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불안 대신 평온과 평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쉽습니다.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딱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죽는 것과 같습니다. 제 명상 선생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걸 흥미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것 참 흥미롭구나 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유익한 점이 참 많습니다. 흥미로우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마음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께 권유합니다. 모든 것을 흥미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